비 오는 어느 봄날 아침, 강원도 평창의 조용한 마을에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마을을 감싸는 안개와 섞여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죠. 이런 날씨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 안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었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날만 아니었다면요. 119 구조대 상황실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근무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류 작업을 하거나 장비를 점검하느라 바빴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우울했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누군가 내린 커피 향이 사무실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전화벨 소리가 긴박하게 울렸어요.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다급했어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는데 떨리는 숨소리 사이로 단어들이 끊겨 들렸죠. 여보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옥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놀람을 넘어서는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절박함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 소녀는 자신을 이웃집에 사는 중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름은 민지, 김옥자 할머니네 바로 옆집에 산다고 했어요. 민지야, 침착하게 할머니 상태를 말해줄 수 있을까? 지금 의식은 있으신 거야? 아니요. 눈은 뜨고 계시는데 말씀은 못하세요. 입술이 파랗고 손이 너무 차가워요. 소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분명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 뒤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크게 신음하는 소리. 분명 할머니의 상태가 급박했어요. 주소 알려줄 수 있니?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78번지요. 마을에 관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파란 대문 있는 집이에요.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출동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구급차 키를 챙기는 소리도 들렸죠. 모두가 이미 비상 상황임을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 민지야, 할머니 곁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말을 걸어드려. 알았지? 진눈깨비를 뚫고 앰뷸런스가 시골길을 내달렸어요. 좁은 도로를 따라 속도를 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죠. 사이렌 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이 우산을 쓴 채 서 있다가 구급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분명 길을 안내하려는 거였죠. 그를 따라 굽이진 길을 돌아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기와집에 도착했어요. 마당 앞에는 이미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이 마을이 얼마나 끈끈한 공동체인지 느껴졌어요. 여기에요. 빨리요. 민지가 현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교복은 어깨까지 흠뻑 젖어 있었어요. 분명 학교에서 달려온 모양이었죠. 구조대원들은 서둘러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마당을 지나자 한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래된 목재와 흙냄새, 그리고 희미한 양 냄새,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백발의 노인. 김옥자 할머니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겨우 숨을 내쉬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비에 젖은 한복은 몸에 달라붙어 더욱 노쇠해 보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는 119 구조대입니다. 담당 응급구조사가 재빨리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매우 약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산소 포화도는 위험 수준이었고 혈압은 심각하게 낮았죠. 급성 심장마비 증세였어요. 빨리 심폐소생술 준비하세요. IV 라인도 확보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장 리듬을 체크하는 모니터를 연결했죠.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경찰, 좀 불러줘요. 구조대원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을 찾는 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의식이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죠. 곧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 필요하시면 경찰도 불러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구조대원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그 소나기의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꼭 이영수 경위를.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에는 40년을 담은 절박함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의식을 잃었어요. 이영수 경위라고요? 평창지구대 소속인가요? 옆에 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 부임한 젊은 경찰관이에요. 왜 하필 그 사람을? 모두의 의문이 깊어졌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눕히고 앰뷸런스로 옮겼어요. 빗방울이 할머니의 얼굴을 적시자 마치 눈물처럼 보였어요. 앰뷸런스 안에서도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위태로웠어요. 심장이 2번이나 멈췄고 구조대원들은 그때마다 심장 충격기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할머니는 꿈결 같은 목소리로 계속 한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이영수, 우리 이영이. 그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평창지구대에 연락해 이형수 경위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김옥자 할머니는 40년의 비밀을 풀 열쇠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영수 경위는 평창지구대에 부임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째였어요. 매서운 강원도의 봄바람이 아직 적응되지 않은 날씨였죠. 서울에서 근무하다 이곳으로 발령받은 그는 아직도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의 리듬에 완전히 몸을 맡기지 못했어요. 복잡한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던 귀에는 밤이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출근길에 들른 작은 분식집에서 얼큰한 라면 한 그릇을 비우고 파출소로 향하는 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지구대 건물이 보이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벌써 비가 오네요, 경위님. 안으로 들어서자 당직 순경이 인사를 건넸어요. 이영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몇 건의 서류가 쌓여 있었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펼쳐질 것 같았죠. 그런데 오전 10시 30분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평창군립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이영수 경위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응급 환자분께서 계속 경위님을 찾으세요. 이영수는 당황했어요. 별다른 인연도 없는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죽음의 문턱에 선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다니.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환자분이 누구십니까? 김옥자 할머니라고 하세요.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고 하던데. 김옥자.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마을 입구 구멍가게 앞에서 종종 보았던 백발의 노인.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던 할머니. 그러나 특별히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다 가볍게 목례를 나눈 정도였을 뿐.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영수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경찰차를 몰아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고 앞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그의 마음속 의문만큼이나 시끄러웠죠. 도대체 왜 나를?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이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그가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고 김옥자 할머니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어요. 아니, 적어도 그가 아는 한에서는요. 빗길을 조심스레 달려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 경찰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가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접수대에서 신분을 밝히자 중년의 간호사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이영수 경위님이세요? 빨리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녀는 이영수를 응급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 근처에 다다르자 담당 의사가 긴장된 얼굴로 그를 맞이했어요. 김옥자 할머니가 계속 경위님을 찾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의식을 잃기 전에도 이름을 몇 번이고 부르셨어요. 의사의 말투에는 의아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경찰관과 노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을 테니까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심장마비와 함께 뇌출혈 증세도 보여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상태를 안정시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의사의 말에 이영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왜인지 모를 책임감 같은 것이 그를 짓눌렀어요. 잠시라도 뵐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실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경희는 천천히 커튼을 젖히고 병상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모니터 위에 나타나는 생체 반응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름진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그 곁에 선 이영수의 눈동자는 흔들렸어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이상한 친밀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문득 몇 주 전 비 오는 날 우연히 마주쳤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출근길이었어요. 우산을 들고 지구대로 향하던 이영수는 마을 입구 슈퍼마켓 앞에서 노인 한 분을 마주쳤어요. 비에 젖지 않으려 처마 밑에 서 계신 할머니였죠. 그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절절하고도 아련했어요. 마치 반세기의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 같았죠. 이영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지만 할머니는 곧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당시에는 그저 낯선 노인의 쓸쓸한 눈빛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할머니를 어디서 뵌 적 있으세요? 이영수는 병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김옥자 할머니요? 마을에서 평생 사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40년 전쯤에 실종됐다고 해요. 그 후로는 혼자 사셨대요. 40년 전이요? 네, 할머니 집에 오래된 전단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 같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파출소에 신고할 일이 있어서 집에 가보니 벽에 그런 전단지들이 잔뜩 붙어 있었대요.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매신 것 같아요. 이영수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를 휘감았어요. 그는 문득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만졌어요. 어릴 적 화상으로 생긴 흉터가 있는 곳이었죠.
그가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단서 같은 것. 혹시 할머니 소지품 중에 사진 같은 건 없었나요? 사진이요? 아, 맞다. 할머니 가방에서 낡은 지갑이 나왔는데 그 안에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있었어요. 보관함에 있을 거예요. 이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죠. 할머니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저는 잠시 할머니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빗속을 뚫고 경찰차는 다시 마을로 향했어요. 이영수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40년의 시간을 건너 이름 모를 인연이 그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의사는 중환자실 면회는 어렵다 했지만 경희는 담당 간호사에게 조용히 부탁을 남겼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시간이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그는 간호사가 다가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경희님 할머니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면회가 불가능해요. 최소 몇 시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죠. 혹시 할머니 댁에 누군가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중요한 약이나 보관해야 할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아무도요. 제가 가보는 게 좋겠군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집 열쇠는 응급실에서 보관 중이에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금속 열쇠 하나를 받아든 이영수는 병원을 나섰어요. 빗줄기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찰차가 김옥자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낡은 목조주택은 비에 젖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119 구조대가 남긴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이영수는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이웃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고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열쇠를 꽂아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안쪽으로 열렸죠. 집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벽에는 옛날 달력이 여러 장 걸려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모두 같은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4월 8일. 무슨 의미일까요? 비에 젖은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퍼졌어요. 낡은 장판 위로 할머니의 작은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죠. TV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영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는 아침에 먹다 만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이불이 있었죠.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서랍장으로 다가갔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자 속옷과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몇 벌의 한복이 개어져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그곳에서 이영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거실 구석 서랍장 안에서 그는 비닐로 쌓인 낡은 테이프 하나와 함께 이영수 경희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보는 순간 이영수의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가빠졌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갈색으로 변한 종이에는 떨리는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형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널 처음 본 순간 나는 알았단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경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남은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1984년 4월 8일, 너는 3살이었어. 그날 우리는 춘천 소양강 근처 놀이터에 갔었지. 너는 그네를 정말 좋아했단다. 하지만 그날, 단 5분,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너는 사라졌어. 경찰은 소양강에 빠졌을 거라 했지만 난 그걸 믿지 않았어. 널 찾아 헤매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2년 후 세상을 떠났지. 하지만 난 끝까지 널 찾겠다고 다짐했단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이곳 평창으로 발령받아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처음 널 봤을 때 넌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봤단다. 내 오른쪽 어깨에 화상 자국을, 3살 때 뜨거운 국물을 쏟아 생긴 그 자국을.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저 늙은이의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말을 걸지 못했단다. 사진 한 장이 편지 사이에서 흘러나왔어요. 어린 시절, 낯선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방긋 웃고 있는 3살 배기 아이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위로 반짝이는 눈동자가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화상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에서 팔뚝까지 이어진 그 흉터는 바로 자신의 흉터와 완벽히 일치했어요. 이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5살 무렵 강원도의 어느 고아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이름은 이영수라고 불렸지만 성은 고아원에서 임의로 붙여준 것이라 들었어요. 실제 자신의 성이 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죠. 서랍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는 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옆에는 오래된 녹음기도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앨범 속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그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예쁜 돌복을 입고 방긋 웃고 있는 아기. 그 뒤에는 젊은 부부가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두 번째 사진에는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모습, 세 번째는 아이가 작은 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 모두 그의 잃어버린 과거였어요. 앨범 마지막 장에는 40년 동안 이어진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실종 아동 찾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적힌 이름, 김희영. 바로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왔던 거예요. 이영수는 앨범을 품에 안고 흐느꼈어요.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이제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김옥자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비극은 그가 자신의 뿌리를 찾은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4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았고 결국 경찰이 된 아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도 확신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의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왜 이제야? 그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경희의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그 안에는 매 생일마다 써내려간 짧은 일기, 소원,
그리고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형이 오늘은 20살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을까?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형이의 30번째 생일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40번째 생일 아직도 널 찾지 못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혼란 속에 이영수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되뇌었어요. 그가 평생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였죠. 어린 시절부터 남들처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꿈꿔왔으니까요. 그는 5살 무렵 고아원에서 발견되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저 버려졌다고만 믿고 있었죠.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영수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떠올렸어요. 강원도 춘천의 한빛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따뜻했지만 늘 무언가 빈 것 같았던 가슴. 양부모를 만나지 못했던 그는 18살까지 그곳에서 지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어 떠날 때마다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들. 기쁨과 질투,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인 채 지나온 세월. 형이 자신의 본명을 중얼거리자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던 이름 같았죠. 눈을 감으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누군가가 자신을 형이야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경찰이 된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고아원을 나온 후 그는 다른 진로도 생각해봤지만 결국 경찰의 길을 택했어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으니까요. 모르는 사이에 그는 자신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와 사진, 그리고 서랍 안 수십 장의 전단지는 그 모든 믿음을 뒤엎었어요. 실종 아동 찾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적힌 이름, 김희영. 바로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는 4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았고 결국 경찰이 된 아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도 확신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었죠. 거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텔레비전 위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젊은 부부의 결혼 사진이었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은 분명 김옥자 할머니였고 옆에 선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일 터였어요. 사진 뒤에는 1979년 봄 소양강 벚꽃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입술을 떠나자 이영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니. 그의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왜 이제야? 그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경희의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그 안에는 매 생일마다 써내려간 짧은 일기, 소원, 그리고 기도가 있었어요. 1986년 4월 8일. 내 5번째 생일이구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니? 배고프지는 않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1994년 4월 8일. 이제 13살이 되었구나. 중학생이 되었을까? 공부는 잘하니? 친구들은 많니? 엄마는 오늘도 널 찾아다녀서. 2000년 4월 8일. 19살.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대학에 갔을까?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아버지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셨단다. 2010년 4월 8일. 29번째 생일. 혹시 결혼은 했을까? 나에게 며느리와 손주가 생겼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2020년 4월 8일 마흔이 되었구나. 이제 너도 중년이 되었겠지? 엄마는 이제 많이 늙었단다. 하지만 널 찾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매 4월 8일마다 써내려간 일기는 한 어머니의 한평생 그리움을 담고 있었어요. 그 애절한 사랑 앞에서 이영수는 무너졌어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아무도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이,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을 뿐이었죠. 그가 평생 안고 살았던 상처와 의문, 그 모든 허기진 감정들이 한순간에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벽에 걸린 작은 벽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알렸어요. 오후 3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이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그는 할머니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전국 지도였는데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죠. 아마도 할머니가 아들을 찾아다녔던 흔적일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마지막 점은 평창. 바로 자신이 있는 이곳이었어요. 소박한 책장에는 여러 권의 앨범이 꽂혀 있었어요. 이영수는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죠.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라는 제목의 앨범이었어요. 할머니가 전국을 다니며 찍은 아름다운 풍경들. 바다, 산, 들판, 도시의 밤. 각 사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경희가 좋아할 것 같은 해변이야. 언젠가 같이 오자. 이 산의 일출은 정말 아름다웠어. 경희와 함께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울의 밤, 경희가 어른이 되면 이런 도시에서 멋진 직장을 갖게 될까? 모든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영수의 시선이 책상 위 달력에 고정되었어요. 다가오는 4월 8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4첫 번째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어요. 이영수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영수입니다. 경희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옥자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영수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벌써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그녀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서둘러 필요한 것들을 모았어요. 앨범 몇 권,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카세트 테이프. 형이에게라고 쓰여진 그 테이프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거리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지만 이영수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도 느껴졌으니까요. 그가 찾던 모든 답,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손 안에 있었어요. 경찰차는 빗길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 곁에 가 있었죠. 4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비 오는 창밖으로 강원도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소양강, 그가 잃어버렸던 곳. 그리고 평창, 그가 다시 찾게 된 곳. 운명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신비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는 찬 땀이 흘렀죠. 빗길을 달리는 경찰차 안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찾은 혈육. 그 소중한 인연을
이제 와서 놓칠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주차장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 병원은 쓸쓸했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5층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죠.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그는 손에 쥔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화상 자국.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김옥자 할머니의 아들, 김희영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복도 끝에서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지쳐 있었죠. 경희님 오셨군요.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영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상태가 많이 위독하세요. 심장이 2번 멈췄다가 다시 뛰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수의 시선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지금은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제가 그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40년 전에 실종됐던.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의 눈이 커졌고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이영수를 바라봤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사진과 자신의 어깨의 흉터를 보여주었죠. 할머니 집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흉터. 할머니 편지에 적힌 그대로예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영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은 듯 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지만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방호복과 마스크, 장갑을 건네주었어요. 이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방호복을 입었어요. 마음은 이미 할머니 곁에 가 있었지만 몸은 무거웠어요. 마치 40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준비되셨나요? 이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자 삐삐하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영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 소리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이었으니까요. 방호복을 입고 들어선 중환자실, 그는 할머니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할머니는 창백했어요. 주름진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슴 위에는 심전도 패치가 붙어 있었죠.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었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이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작았지만 자신을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강인한 손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형수예요. 아니, 이형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어머니라는 단어. 그 단어에는 그의 모든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죠. 제가 돌아왔어요. 40년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가늘게 들리는 심장 박동음 사이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매년 제 생일마다 쓰신 일기, 전단지도 봤고, 사진들도 다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영수의 목소리는 흐려졌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모실 거예요. 함께 추억도 많이 만들고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곳들도 다 같이 가볼 거예요. 그 순간 모니터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진 거예요.
이영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할머니에게 닿은 걸까요? 어머니, 들리시죠? 제 목소리, 아들 목소리 들리시죠? 산소 마스크 아래서 아주 약하게 미소 짓는 듯한 입술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영수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는 간호사를 불렀죠. 간호사님, 할머니가 반응하세요. 간호사가 달려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고 곧 의사를 불렀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심장 리듬이 돌아오고 있어요. 믿을 수 없지만 의식이 회복되고 있어요. 의사는 신속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죠. 40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다. 간호사는 이영수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들을 만난 기쁨이 할머니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준 것 같아요. 순간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죠.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곧 이영수를 향해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눈을 뜬 할머니는 흐릿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고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경이야? 우리 경이 맞지?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이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렸어요. 4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흐느끼는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다시는 안 잃어버릴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떨리는 손이 천천히 올라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그 손길에는 4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 내 아들. 옆에 있던 간호사와 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도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실 안에는 40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기적의 숨결이 가득 퍼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요. 어머니, 우리가 놓쳤던 40년의 시간을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갈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죠. 오직 평화와 행복, 그리고 감사만이 가득했어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빗방울이 그친 자리에 찾아온 희망의 다리처럼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